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게 화장실을 씁니다. 버튼 하나면 물이 내려가고 손 닿는 곳에 화장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매일의 그 순간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화장지가 없던 시대, 수세식 변기가 없던 시대, 심지어 제대로 된 화장실조차 없던 시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반복되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오늘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화장실 가실 때 분명히 생각나실 겁니다. 먼저 조선시대 화장실, 집 직간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화장실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직간은 집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 혹은 집에서 조금 떨어진 바깥, 냄새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최대한 외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땅을 깊게 파고 그 위에 두꺼운 판자 2장을 걸쳐 놓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붕이 있는 집도 있었고 그냥 하늘이 뚫린 채로 쓰는 집도 있었습니다. 평민들의 직간은 대부분 후자였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들어왔고 겨울엔 찬바람이 올라왔으며 여름엔 구덩이 속에서 파리와 구더기가 올라왔습니다. 밤에 직간을 가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등잔 하나를 들고 어두운 마당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겨울 새벽에는 땅이 얼어 발을 헛디디기 쉬웠고 여름밤에는 뱀이나 벌레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기도 했습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과 달리 환기 시스템도 방제도 어떤 차단 장치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직간은 조금 달랐습니다. 별도의 건물로 지어진 경우도 있었고 나인이나 하인이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구조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덩이와 판자, 신분이 달라도 그 안에서만큼은 모두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심입니다. 화장지가 없던 시대,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계층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계절마다도 달랐습니다. 볏짚, 농촌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는 볏짚이었습니다. 추수가 끝나고 나면 마당 한쪽에는 항상 짚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그냥 쓰는 건 아니었습니다. 짚 서너 가닥을 손으로 잡고 손가락으로 비벼서 끝부분을 최대한 부드럽게 풀어냈습니다. 뻣뻣한 채로 사용하면 살이 긁히거나 상처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만든 짚을 손에 감싸듯 쥐고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들여 부드럽게 만들어도 현대 화장지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겨울 내내 내일 아침 그 거친 감각이 반복됐습니다. 농민들에게 그건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사용한 짚은 직간 구덩이에 그대로 던져 넣었습니다. 어차피 인분과 함께 썩어서 나중에 밭에 뿌려질 필요가 됐으니까요. 나뭇잎, 여름과 가을, 산이나 숲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나뭇잎을 사용했습니다. 잎이 크고 넓을수록 좋았습니다. 질기고 억센 잎보다는 부드럽고 매끄러운 잎을 골랐습니다. 여러 장을 손바닥에 겹쳐 쥐고 접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 잎이나 쓸 수 없었습니다. 독성이 있는 잎을 잘못 사용하면 피부가 짓무르거나 심한 경우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건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하는 생존 지식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 잎은 쓰면 안 된다고, 이 잎은 괜찮다고. 문제는 계절이 바뀌면 이 방법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낙엽이 지는 늦가을부터 겨울까지는 나뭇잎 자체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름엔 쉽게 쓰던 것을
겨울엔 전혀 쓸 수 없었습니다. 옥수수 껍질과 속대, 저 후기 옥수수가 조선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농촌에서 옥수수 속대가 실용적인 대체제로 쓰였습니다. 옥수수 알맹이를 다 떼어낸 뒤 남는 그 심지 부분,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섬유질이 남아있어서 의외로 닦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개척시대 기록에도 같은 방식으로 옥수수 속대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을 만큼 농업사회에서는 꽤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너무 단단하지 않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은 그 질감이 당시 기준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돌, 이 부분이 현대인이 듣기에 가장 충격적입니다. 호가 없을 때 혹은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람들은 돌을 사용했습니다. 그냥 아무 돌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이 매끄럽고 납작한 돌, 강가나 냇가에서 오랫동안 물에 씻겨 모서리가 사라진 돌, 손에 쥐기 좋은 크기의 돌, 미리 골라두는 겁니다. 사용 방법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닦아내는 방식이 아니라 긁어내는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은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씻어서 다시 씁니다. 말렸다가 또 씁니다. 도시 빈민들은 기와 조각을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깨진 기와의 단면은 어느 정도 납작하고 한양 골목 곳곳에 널려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어딘가를 걷다 보면 조선시대 기와 파편이 발굴되기도 합니다. 그 기와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우리는 기록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뒷목 기록에 남은 도구, 조선과 동아시아 전반의 기록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얇고 납작한 막대기가 등장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작은 나무 주걱 같은 형태입니다. 길이는 손바닥보다 약간 길고 끝부분이 널쩍하게 깎여 있으며 표면은 최대한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재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사용 후 물에 씻어 햇볕에 말렸다가 다시 썼습니다. 가난한 집일수록 이 도구를 더 오래, 더 자주 재사용했습니다. 한지 양반의 사치, 양반가에서는 한지를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화장지와 가장 가까운 형태지만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지는 글을 쓰는 재료였습니다. 한 장을 만드는데 공이 많이 들었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그래서 새 한지를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쓰고 난 종이, 편지지, 습자 연습지, 낡은 서류, 한 번 쓴 종이를 손으로 몇 번 구겼다가 펴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걸 사용했습니다. 한지조차 구하기 어려운 하층 양반이나 몰락한 양반가에서는 결국 평민과 같은 재료를 썼습니다. 신분은 달라도 가진 게 없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장지 한 롤을 편의점에서 아무렇지 않게 삽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평민에게 그 아무렇지 않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뼈침, 손에 잡히는 게 집이면 집, 잎이면 잎, 없으면 돌, 위생이라는 개념보다 생존이 먼저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지금부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의 배설물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했고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비료가 필요했습니다. 화학 비료가 없던 시대, 가장 효과 좋은 비료는 바로 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분을 수거해 농촌에 판매하는 전문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분진꾼, 오중장수, 새벽마다 한양의 골목을 돌며 습간의 내용물을 수거해 등짐으로 짊어지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겁고 냄새나는 일이었지만 그게 이 사람들의 생계였습니다. 수거한 분유는 도성 밖으로 나가 농촌의 밭에 팔렸습니다. 일종의 유통구조가 있었던 겁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분요 거래와 관련된 분쟁 기록까지 등장합니다. 내 측간에서 나온 것을 누가 허락도 없이 가져갔다는, 지금 들으면 황당하게 들리는 분쟁이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인분이 가치 있는 자원이었다는 뜻입니다. 농촌의 넉넉한 집들은 측간 위치를 텃밭 근처에 배치해 직접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겨울 내내 쌓아두었다가 봄에 밭에 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낯선 일이지만 그 시대에는 철저히 합리적인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도 이 현실에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자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측간을 가지 않았습니다. 측간이 왕에게 오는 구조였습니다. 그 도구를 매화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동식 병기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틀 안에 도자기 혹은 노쇠 용기가 들어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전담 4건과 나인이 옆에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이 매화틀을 사용하고 나면 어이가 그 내용물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색깔은 어떤지, 형태는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지금으로 치면 매일 아침 건강검진을 받는 셈입니다. 왕의 대변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최고 권력자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왕이 아프면 나라가 흔들리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어이는 이것을 매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왕의 건강 상태를 세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편 매화틀에는 재미있는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왜 하필은 매화틀이라고 불렀을까요? 궁중에서는 불편하거나 지저분한 것에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냄새나는 배설물을 향기로운 꽃인 매화에 비유한 겁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하지만 당시 궁중에서는 자연스러운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름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신분이 높아도 냄새만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수도 한양, 지금의 서울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수십만 명이 매일 배출하는 것들이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정답은 짓돈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측간에서 넘쳐나는 분뇨는 골목 배수로를 타고 흘렀습니다. 청계천은 한양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었지만 동시에 도시의 오수가 모여드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골목에 고여있던 것들이 빗물과 함께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집신을 신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발이 어떤 상태였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냄새가 도시 전체를 감쌌습니다. 한양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기록에는 도시의 악취에 대한 묘사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위생 문제는 결국 질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질, 잠티푸스와 유사한 전염병, 수인성 질병들, 지금이라면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병들이 당시에는 그냥 죽는 병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도성 안의 위생 문제를 다루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한양의 더러운 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직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장마철 한양 골목, 빗물이 흘러내리는 그 길을 따라 오물도 함께 흘렀습니다. 그게 조선 수도의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수세식 변기, 야수도, 낭지, 비누, 이 모든 것이 없던 시대가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 위에 존재했습니다. 7일 마무리,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측간이라 불리는 구덩이 위의 판자 위에서 매일의 그 순간을 해결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으로 뒤처리를 했습니다. 집히면 집, 면 입히면 입 쓴다. 없으면 돌, 버려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분뇨는 수거되어 비료가 됐고 누군가의 생계가 됐습니다. 왕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름만 아름다운 매화틀 위에서 매일 어이의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전체는 그 위생 문제로 인해 반복되는 전염병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장실을 나올 때 손을 씻는 그 당연한 행동이 조선시대에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물 자체가 귀한 시대였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최근에 생긴 것들인지, 그리고 그 이전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았는지 오늘 이 영상이 그걸 느끼게 해드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서 조선시대에서 살아남기 가장 힘든 게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화장실 문제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씻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목욕을 자주 못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못 씻었는지 들으시면 지금 오늘 샤워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